예, 작년 그러니까 24년 하반기 때는 참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나스닥은 가스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참다가 못해서 연말에 가신 분들은 지금 본의 아니게 미장에서 이제 장기 투자 강제 장기 투자에 좀 들어갔다 뭐 이런 농담도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 분위기가 확 바뀐 데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표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네. 일단은 뭐 기존의 그 상승 모멘텀을 갖고 가던 추세가 네. 확실히 균열이 갔다.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크게 세 네. 가지를 보신다면은 네. 사실 올해도 경기 안정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그랬죠. 됐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트럼프 관세부가 특히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저하될 수 있다. 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어떤 추세가 하나가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 네. 그거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지금 네. 의심이 생긴 거죠. 그죠? 의심이 네. 생긴 거죠. 네. 두 번째는 뭐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추세가 전반적으로 다 무너진 건 아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빅테크의 성장 둔화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예상치를 본다면 2024년도에는 한 20% 정도 매출 성장치를 전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 빅테크들의 이제 매출 성장 전망치를 이제 전망하면서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네. 예,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보니까 또 뭐 시작과 함께 1, 2월 달에 전반적인 빅테크들의 어떤 매출이 뭐 몇몇 회사는 빼고 또 그렇게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던 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펀드멘탈 대비 좀 고평가됐다고 판단된 데가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 잘 아시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팔란티어 이런 또 종목들이 이제 크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네. 결과적으로 성장세를 올해 이제 한 1월 달 초까지 이끌어왔던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데 하나씩 하다가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요 세 가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심리를 조금만 추스른다면은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이제 뭐 기존의 그런 성장성을 다시 갖고 가기는 네.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중요한 것은 급락한 부분들은 좀 메꿔낼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엄청 빠진 것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 전고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빠졌어요. 네, 네, 네. 그럼 사람 어떤 분 8%밖에 안 빠졌어. 뭐 얘기 들어보면 뭐 20, 30% 빠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던 이제 빅테크 위주로 이제 크게 고평가된 조정해서. 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거기다만 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변수들이 좀 커지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저는 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심리적으로 잠깐 좀 무너진 변수들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조금 좀 안정화가 되면은 네. 이것에 대한 이제 회복은 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미장을 탈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능 좋은 사람들 빨리 탈출해라 이런 얘기가 귀국은 지능순이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수의 조정폭보다 계좌의 조정폭이 더 크다는 말씀이 이제 보통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테슬라고 네. 두 번째가 고플라지 않습니까? 테슬라 그렇죠. 레버리지 막 이러다 보니까 3배짜리 이런 것들은 고점 대비 뭐 거의 90% 네, 맞습니다. 본주가 50% 빠졌으니까 네, 레버리지도 그 정도 되다 보니 지수도 한 20, 30% 빠진 것 같은데 이제 S&P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그렇죠. 같고 나스닥이 조금 넘어 한 12%까지 갔다가 조금 반등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지수만 놓고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조정인데 네. 우리가 사랑했던 종목이 좀 많이 맞았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성장은 하지만 성장성이 이제 둔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로 심리가 무너졌다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계시다는 진단을 해주셨고 그럼 유 박사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미국 시장이 횡보하다가 조금 바닥을 좀 뚫고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 트럼프 때문에 빠지는 거죠. 네, 근데 기대감을 이제 그렇죠. 통한 거죠.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기대감을 다 뱉어내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러면 기대감을 왜 뱉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는 네. 첫 번째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유동성. 그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는 매크로가 경제가 항상 순항적으로 좋아진다. 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 게 정책들. 네. 이 정책은 결국에 기업도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면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은 더 강화가 되니까. 네. 그래서 불과 2주, 3주 전에 저희가 팔란티에 여기서 더 갈 수 있나요? 사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위험한데요? 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상황들을 세 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세 박자에서 잘 보시면은 유동성 네. 여전히 견조해요. 네. 유동성은 유동성은 변화가 여전히 없습니다. 견조하고 네. 전 세계 유동성만 보더라도 BIS에서 파악된 달러 네. 베이스로 M2 비율을 GDP 대비해서 보시면은 네. 지금 49% 작년 하반기 네. 3분기에 49%였다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네. 말짠으로 보면 52%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전 세계 늘어나네요. GDP의 절반 이상을 M2가 다 차지하고 있죠. 네. 근데 그 돈들이 다 또 어디로 집중이 되냐? 미국 시장으로 집중이 그렇죠. 돼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지금 상업은행들조차도 역 RP라고 해서 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연준에도 예치 안 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딴 데다가 또 투자도 또 하려고 그렇죠. 돈을 끌어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돈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네. 거.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는 아니고 네. 두 번째. 그러면은 지금 경기가 약화되고 있고 침체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거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게 심리 지표 네. ISM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 기대 지수라든지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실제 이익, 그러니까 네. 미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소비잖아요. 그렇죠. 소비를 이끄는 건 뭐죠?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계 총소득을 보면 작년도에 24조 9천 몇백억 달러 수준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작년 4Q까지 25조 달러를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계가. 그러면 소비 왜 안 하느냐? 지금 두 가지가 비어있죠. 첫 번째, 바이든 때 사실 3개월 임시 예산으로 지금까지 버텼는데 그렇죠. 어제도 발표가 됐죠. 9월까지 임시 예산으로 또 네, 이제 계속 계속 임시로. 네. 계속 운영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됐는데 임시 예산한 상태에서 작년 대선 전국에서 사실 임시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입을 안 했어요. 네. 두 번째,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뭔가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하고 네. 내연차도 다시 잘 팔리게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그럼 내연차가 얼마나 싸게 팔릴지, 그럼 전기차는 가격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될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 소매 판매에서 뭐가 줄었냐면 자동차 소비가 약간 줄었어요. 네. 근데 이게 경기가 약화되면서 내구재를 이제 더 이상 안 살래 이런 게 아니고 네. 기다린다는 거죠.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본 다음에 사겠다는 의지인 거고,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냐? 돈이 아직도 많으니까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결국에 트럼프가 그동안에 마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굉장히 멋진 정책, 미국의 부를 네. 갖다가 네, 가져올 맞습니다. 만한 정책들을 크게 외칠 것 같았지만 요 관세 포장, 그러니까 네. 우리 선물 꾸러미라고 할게요. 네. 관세 꾸러미를 갖다가 외국에다가는 다 매기고 네. 그 다음에 내수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정책에 대해서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은 내수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게 큰 틀에서 금융하고 재정입니다. 네. 이 정책을 풀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용인을 한다. 이 용인이라는 게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네. 지표도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네라는 두려움과 우려를 계속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불확실해지고, 불확실을 제일 싫어하는 주시장에서는 많이 오른 것들은 무조건 팔고 보자. 그렇죠. 일단 팔고 보자라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끝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번에 설령 1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소프트 패치. 우리 골프 이제 장 가시면은 그렇죠. 잠깐 폈다가 다시 볼록 올라서는 네.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건 이제 후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다리고 있는 선물 패키지, 내수를 위한 부양을 위한 선물 패키지가 되게 강력하다. 네. 이게 또다시 여론을 급진적으로 3% 4% 이상은 올릴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다는 거를 트럼프가 알기 때문에 지금 잠깐 고뇌하는 것이다. 네. 다음에 쇼오프. 우리 총기 사건 있을 때 쇼오프. 나는 리더십이 멋진 사나이야. 이런 네. 표현을 했잖아요. 또 다른 쇼오프를 위해서 지금 잠깐 움츠리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반응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현재 약간 심리적으로 조금 무너져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먼저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좀 관세고, 그 관세를 하다 보니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좀 부담스럽더라도
뭐 고진감래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그 소프트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띄게 좀 안 좋아지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ISM이라든지 물가는 뭐 서비스가 됐던 제조업이 됐던 둘 다 가격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률은 내려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두 분께서 이걸 기후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좀 당분간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왜냐하면 필요하다. 그걸 트럼프 행정부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시간적으로 이 부분이 좀 이제 고통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마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저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부과하는 것은 목적이 명확해졌잖아요. 네.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이제 주변국들한테 제공했던 비용을 이제 다시 다 받아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멕시코, 캐나다, 중국한테 먼저 관세 부과하고 그다음에 EU한테 하겠다. 두 번째는 다른 것보다 미국 내 산업들이죠. 산업들을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기술을 갖고 오겠다. 그게 보면은 그동안 좀 미약했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철강 쪽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또 관세 부과가 또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수출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유주라든지 아니면 방산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쪽도 앞으로 미국이 워낙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수출 쪽으로 가겠다. 이것도 제조업을 살리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그 관세 부과한 만큼 국내에서 이 캐파가 끌어올려져 갖고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좀 줘야 되는 네.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던 투자가들이 그럼 과연 투자를 하느냐. 자동차 GM 푸드가 그러면 갑자기 생산 시설을 넓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것도 근데 아닙니다. 그걸 또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또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사이에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표들이 생각만큼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전반적인 시스템이 기존의 소비 중심에서 생산이라든지 이게 같이 합쳐지는 이제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당장 보시면 이제 소비 지수 같은 경우도 소매 판매라든지 뭐 2월 서비스 PMI라든지 미시간 소비자 기대 지수 보면 뭐 나쁜 편은 아닌데 좀 약간씩 떨어져요, 사실. 네, 눈에 보여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용 지표도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2월 달 이제 실업률이 한 4.1%가 나왔어요. 뭐 4.0에서 4.1, 뭐 제가 봤으면 그게 그건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러면 고용 시장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지표도 보면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또 1월 PC 근원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2% 내에서 또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반면에 제조업 지수들은 산업생산이라든지 PMI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이 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연준 파월 의장이 이것에 대한 힌트를 준 게 아닌가. 금요일 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포럼에서 맞다. 지표가 다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도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경기 지표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보지 지금 당장 나오는 지표들은 우리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딱 수준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 2%, 네. 실업률 자기들은 4.6에서 4.2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4.1이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지금 계속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 2.1%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렇다고 보면 겨우 이제 3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연준이 이제 뭐 기준금리는 동결하겠지만은 그렇다면 점도표하고 과연 어떻게 2025년도 성장 전망치라든지 아니면 경기지표 전망치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이 미리 힌트를 준 게 아닌가. 큰 변화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이 보는 것은 우려감이고 당장 지수는 연준이 봤을 때 그거보다는 확실히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우려감만 갖고 있지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지수 안에는 현재까지는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는 이렇게 지금 본다라고 보면은 지수가 시장에서 보는 것은 우려감. 실제적으로 다음 주에 연준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줄 건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사실 앞으로 몇 달간에는 계속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편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 그 증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때마다 연준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우려감들을 계속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제가 아까 좀 많이 무너져 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어떤 트리거만 있으면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이제 이그림 씨님 말씀하셨듯이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책이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 네,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게 불안해진 문제니까. 거죠. 네. 뭐 한다고 했다 안 한다 했다가 지금 뭐 실제로 보면 뭐 그러면은 부과한 질문을 것도 좀 하나 없어요. 더 드리면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준이 오히려 지금 수준을 좀 안 좋게 받아들여서 인하를 조금 더 빨리 가겠다라고 얘기해주면 그게 더 시장한테는 더 단기적으로 도움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근데 당장 반응을 안 하면 또 실망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반응보다는 네. 경제 전망치를 내주는 게 전 더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문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네. 이미 시장에서도 좀 오른다라고 봤어요. 네. 처음에는. 네. 그런데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성장률은 떨어져요. 가장 안 좋은 리세션보다 더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리세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보다 그냥 차라리 리세션이 네. 낫다. 인플레이션만 올라가고 그냥 차라리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주면은 스택은 그렇죠. 아니다라고 스택은 아니다는 걸 연준이 보여주면은 전망을 해주면 좀 심리적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심적으로 그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태그 우려는 유 박사님께서 보기에도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뭐 심리는 심리일 뿐이고 네. 우리 22년에서 23년도 가장 물가가 빠르게 올랐을 때 소비자 기대 지수에서 네. 경기 전망하고 인플레이션 지수를 조사를 매월 하는데 네. 이게 계속 최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기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미래 경기 전망 지수는 빠지고 있고 근데 네. 사실 그 시기 동안에 돈은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태를 네. 유지를 했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시장 특히 그때 탄생한 게 이제 최고의 스타가 엔비디아인데 네. 그때 시장은 바닥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심리 지수는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네. 실질적인 정책을 뒤엎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실질적인 정책이 뭐가 선물꾸러미가 남아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두 개거든요. 네. 인플레에 대해서 자꾸 우려를 표시를 하지만 과거에도 분석이 됐지만 이건 상징적입니다. 트럼프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유발합니다. 근데 시차를 두고 유발합니다. 1년 6개월에서 적어도 2년. 이건 뭐 저만의 추정이 아니라 옥스퍼드 이코노미스트 피터슨에서도 연구 일기 때 이제 해봤으니까. 분석을 한 이제 추정 자료로 근거로 하는 것이고 특히 관세는 네. 제조업의 맥이잖아요. 그렇죠. 물건의 맥이니까. 제조업의 맥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소비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사실 20-30%도 안 돼요. 그렇죠. 대부분이 다 서비스업이에요.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부분은 우리가 CPI라고 하는 항목 중에서 바로 우리 이제 상품 커머더티, 그러니까 그 상품이 원자재가 아닌 네. 원자재, 그러니까 가공 상품 네. 품목에 들어가는데 CPI의 그 가공 상품의 제조업 네. 상품의 비중은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신차, 중고차, 네. 의류 네, 그리고 그나마 대부분 다른 예. 소비재 제품들 이런 게 들어가요. 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나머지 요소가 뭐냐면 거의 25% 이상을 연동해서 차지하는 에너지 쪽 그리고 나머지 거의 한 40% 가량을 바로 서비스 쪽에서 네. 차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물가의 큰 트리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업인데 지금 관세 매긴다고 CPI가 당장 올라가진 않는다. 그러면 CPI가 최근에 불안 양상을 보인 건 뭐냐면은 유가 때문이었습니다. 퓨얼 오일이 갑자기 이제 뛰기 시작했고 네. 전월비, 전년비 다시 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악수했잖아요. 트럼프랑 누구랑 푸틴이랑 악수를 네. 했잖아요. 그것도 사우디에서. 지금 연대를 갖다가 중국 연대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죠. 네. 그리고 사우디에서 그것을 하면서 네. 다시 사우디의 힘을 살리고 있고 그렇죠. 바이든의 지정학적 정치와 지형도를 다 뒤바꾸고 있죠. 네. 이 뒤바꾸는 와중에서 이란이 너무나 그동안에 많이 자라났고 이란에 대해서 베센트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무너뜨릴 것. 네. 뭐 이란을 조용히 잠재우면서 사우디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면서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네. 증상과 감산에 있어서 미국의 말을 듣게 해주고 네. 그리고 러시아
전 세계에서 원유 공급에 또 중요한 플레이어가 된 그렇죠. 러시아를 또 중국 연대에서 빼오고 그러면서 원유 가격을 컨트롤하려는 거. 그렇게 해서 인플레를 낮추려는 거. 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벼랑끝 전술을 해요. 트럼프는 네. 항상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침체 우려를 많이 증폭시켜 놨을 때 뭐가 좋을까? 올해 미국채 만기가 9조 달러 정도가 지금 돌아오거든요. 네. 70%가 6월 이전에 다 돌아와요. 네, 상반기. 그러면 한 네. 6조 달러 이상 들어왔는데 사실 지금 돌아올 때 금리가 시장 금리가 낮을 때 입찰률만 봐도 네. 최근 평균이 2.67이었는데 어제만 보셔도 거의 2.8 가까이 입찰률이 나왔어요. 네. 금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낮아져 있고 더 낮아질 여지가 보이니까 이제 입찰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거예요. 수요가 생기는 돈이 거죠. 너무 네. 많은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발행을 하고 발행을 잘해서 트럼프가 밀고 있는 내수 정책, 재정 정책이 바로 TCJA라고 했죠. 세금 감면과 일자리 네, 창출. 이건 되게 강력해요. 일기 때도 요거 탁 시행하자마자 갑자기 GDP가 점프업을 합니다. 0.5 이상 점프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미국인을 위해서 태어난 대통령이다. 그러면 또 자랑을 해요. 네. 그 카드가 남아 있고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금융 규제 완화예요. BIS 비율이 있고 도드 프랭크를 일기 때 많이 이제 처리를 시켰는데 네. 아직도 자본 비율, 유동성 비율, 네. 그 다음에 그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이걸 다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풀면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자기가 돈을 1원 쓰더라도,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1원 써더라도 이쪽에서 돈을 엄청 많이 풀고 있으면 그렇죠. 1원이 승수 효과를 타고서 더 많은 효과를 내요.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 회전을 높이니까. 그러면 이 두 카드를 그냥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렇죠. 침체 우려를 만들어 놓고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해 놓고 그것이 정책 담당자, 특히 이 정책은 재정 정책 같은 경우 미국 이제 트럼프가 요구하는 이 정책은 사실은 민주당의 합의도 일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의회 예산법에 그렇죠. 네. 연관된 법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적자를 너무 많이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벼랑끝 전술을 하는 거죠. 의회에 압박을 하는 거죠. 동의해라, 동의해라. 동의 안 하면 당신들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만드는 것이다. 네. 일기 때도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번 일기 때는 중간 선거에서 한번 진 적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잘못된 부분, 자신의 리더십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는 부분을 더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자기의 리더십을 더 가져가려는 그래서 선물꾸러미 두 개를 남겨놓고 금융규제 완화, 재정정책 두 개를 남겨놓고 지금 마음껏 신경 안 쓰는 듯한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시장은 중요치 않아. 더 나은 미국이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표명을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를 약간 임질 잡는 것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민주당이 문제야. 맞습니다. 네. 예, 그걸 하기 위한 정치적인 네, 액션이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의도가 조금 섞여 있는 그런 네네.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인질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당장 기술주에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지금 뭐 파란티어라든지 테슬라든 이런 거 보면 뭐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한 속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나중에 소물꾸러미 풀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주에 대해서 최근에 M7 위주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던 메타까지 무너지는 거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좋을 것 같으면 지금 그냥 쌀 때 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좀 포지션을 줄이고 시간을 좀 가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종목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그렇긴 하겠죠. 틀린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그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이제 종목별로 이제 스트롱 바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적극 매수 추천이 나오는 네. 게 많이 보는데 닷컴 버블하고 틀린 게 닷컴 버블 때는 사실 펀더멘탈이 상승하지 않고 가격만 상승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지금 저 종목들 보면은 계속 펀더멘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2025년 올해 매출 전망치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60% 이상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런데 포워드 P 레이시오가 지금 24배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올해 한 16% 정도 매출 전망치를 보고 있는데 그렇죠. 포워드 PR이 이걸 적용했을 경우에 네. 27배밖에 안 돼요. 네, 비싸지 않다. 비싸지 않아요. 알파벳은 18%, 메타는 그렇게 올랐어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올해 그 매출 전망치가 한 18% 정도 여기도 잡고 있는데 네. 포워드 PR이 지금 23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낮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평균 목표 주가보다도 지금 현재 주가가 더 싸요. 네. 시장에서 보여지는 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펀더멘탈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평균적으로 네. 한 16% 정도를 보고 있어요. 성장률이 조금 그렇죠. 꺾인다. 네. 그걸 감안했을 경우에 PER이 지금 20배, 30배 이 정도는 되게 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리서치 하우스들이 보시면은 엔비디아 스트롱바이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트롱바이, 메타 스트롱바이,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종목들 잘 보시면은 최근 6개월 동안 한 3개에서 6개월 동안 계속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봤을 때 하필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아시잖아요. 테슬라하고 네. 뭐 팔란티어 이런 데 네. 좀 많이 투자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고 이외의 종목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주가가 조정되면서 펀더멘탈은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올해도 분명히 하향 조정이 아니거든요.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렇죠. 성장성이 둔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정을 받던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저가 매수세로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좀 이따 뭐 시간이 되시면 제가 뭐 테슬라라든지 팔란티어 것도 한번 봐드릴 건데 네. 중요한 것은 지금 M7 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M7에 대해서는 올해 기대를 M7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조금 이제 달라질 수도 네, 있다. 거기서도 이제 차별화가 나올 차별화가 것이다. 되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빅테크들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비싼 게 아니에요. 네. 싸졌어요 벌써. 제 눈에 봐도 그러니까요. 싸졌거든요. 네. 그리고 리서치 하우스들도 그걸 지금 인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물론 종목별로 있겠지만은 누가 그래요? 성장주는 무슨 뭐 PER을 왜 보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꺾일 때는 사실 펀드멘탈을 봐야 이 종목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가야 네. 이게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펀드멘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봤다 볼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려할 만큼 닷컴 버블 얘기하는데 그 닷컴 버블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뭐 전 다들 종목이 다 기술주다 그런 건데 보니까. 그런데 기술주 중에 하필 저희가 많이 투자한 게 네. 그렇게 나오니까 불안감을 갖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번 조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펀드멘탈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그럼 있습니다. 저가 매수에 이제 전망을 주셨는데 그 근거가 성장률이 좀 꺾여서 조정을 받았는데 성장률 꺾인 것보다 주가 조정이 더 가팔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펀더멘털로 보면 이제 더 저렴해졌다. 그리고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아서 보니까 챗 GPT 나오기 전 가격으로 돌아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펀더멘털로 보면 그러면은 조금 신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생겼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성장주의 무슨 PR을 따지냐. 얘네들은 그냥 모멘텀인데 모멘텀 한번 꺼지면 끝나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어서 그럼 박사님께서는 어느 쪽에 손을 들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신규로 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시는 거고 네. 기존에 이제 좀 기존 홀더들은 너무 높은 가격에 하신 분들은 네. 자신이 이제 인내하기 힘든 구간이라고 하면 네. 절반 정도를 비워놨다가 그걸 기존 나눠서 축소를, 다시 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틸만 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버티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현재의 미국 정책 불안정성과 조정, 그 다음에 과거 22년, 23년도의 금리 인상 시기 때의 그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조정, 네. 이거는 결이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네. 그때의 키워드는 뭐죠? 침체를 감내하고서라도 물가 안정이었잖아요. 그랬죠. 그것 때문에 올라가려는,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R&D 능력들이 그때부터 사실 엔비디아가 상업적으로 표출화가 많이 됐는데 그때부터 일직선으로 그냥 계속적인 상승을 본 게 아니라 오르려다가 또 근데 뭐 경기 20, 30% 는 침체를 그랬죠. 감내하고서라도라는 문구 때문에 또 다시 빠지고 네. 그런 구간을 거의 3, 4개월 이상 그러니까 네, 계속 맞습니다. 빠지다가 네. 멈춘 다음에 3, 4개월 이상을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업이 뭐 어마어마하게 그랬죠. 그 다음에 정고점을 넘은 게 아니라 거의 몇 배 이상을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물론 이번에는 많은 이제 M7의 기업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밸류에이션
충분히 받고 있고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레벨업이 크게 전부 다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적정 수준의 레벨업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왜? 네. 아까 말씀드린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트럼프의 감세안이에요. 네. 감세안은 가만히 있어도 현재만큼만 영업을 해도 네. 감세되는 것 이상 수준으로 영업 현금 흐름이 점프업을 해요. 갑자기. 그러면은 M7의 주가는 갑자기 멈춰 있다가 그 정책과 동시에 점프업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네. 온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따라가기 힘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용인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용인을 끝내는 구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분기라고 지금 베센트는 얘기를 했지만 네. 2분기 초반쯤 가까워졌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은 감수를 하셔야 되는 이제 네. 기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을 좀 더 드리자면은 그 감세가 이제 큰 트리거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기 때는 말 그대로 큰 폭의 감세가 실제 이루어졌고 지금은 두 가지 시나리오 A, B, C가 있지 않습니까? 감세를 그게 일몰이 돼서 끝나버리는 그 원복하는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그냥 그게 그냥 유지돼서 연장되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추가로 감세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A, B, C 중에서 뭐가 될지 아직은 모르는데 너무 좋은 시나리오를 보고 투자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네. 예, 그 그 이제-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고 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이제 15%까지 완전히 낮춰버리는 거죠. 원래 그렇죠. 일기 때 얘기했던. 네.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 그러니까 연말이 아니죠. 26년 말까지니까 그렇죠. 기한이 네, 내년 말까지. 이거를 그냥 연장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네. 번째는 연장도 안 되고 다시 그냥 그 그냥 28%로 다시 네, 올린다. 원래 바이든 그 네. 전으로 돌아가 네. 버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최악의 그 세 번째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네, 생각을 걔는 좀 하고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게 이루어지려면 28%가 되려면 기업세율하고 미국의 소득세율을 갖다가 같이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형평성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텍스의 그 기준상 같이 네. 올려야 되는데 미국 가계에 대한 소득세 인상은 90년 후반기죠. 그 90년 후반기 이후로 단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어요. 왜 손을 못 대냐면요. 그 조세 저항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세금 올린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나 거기 그러니까 미국의 가계의 그 소득 그 패턴을 보시면 그 우리랑 다르게 한 60%가 임금 소득인데 나머지 20 정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20 정도는 정부가 주는 사회 이전 소득에서 나오고 나머지 20은 금융, 임대, 이자 네. 이런 데서 소득이 다 나와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과세를 매기기 이제 과세율을 높이기 시작하면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체감적 소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소비가 바로 죽어요. 그렇죠. 미국 소비가 죽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말 그대로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부채를 찍어서라도 계속 네, 멈출 수 찍어내 없다. 멈출 수 없어요. 계속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으로 네.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래서 세율을 인상하는 건 사실상 좀 힘든 일인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만약에 그러면 두 가지만 남잖아요. 네. 그냥 연장만 하는 정도에 끝난다. 그렇죠. 라고 해도 그래도 저는 긍정론을 아직도 유지하는 게 뭐냐면 인프라 투자가 하나 남아 있어요. 인프라 재정 투자, 투자가 있다. 인프라 예. 투자에 대한 계획안은 기본 우리 재량과 그다음에 비재량 지출의 기본 예산안과 별도의 특별 예산인데 이거를 갖다가 바이든 때 거의 2조 달러죠. 2조 달러 설정해 놓고 한 거의 1조 달러 못 쓰고 나갔어요. 그래서 네. 트럼프는 1조 달러를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앞으로 장기간 동안에. 네. 그리고 이미 미국 토목학회에서 이게 2조 달러가 아니라 4조, 10년 동안 4조 달러가 필요해요라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거가 솔직히. 있기 예. 때문에 2조 달러는 충분히 더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특히나 교량 건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가는 거고 네, 미국이 낡았으니까. 캐나다가 자꾸 지금 그 관세 가지고 사실은 미국이 계속 오락가락하니까 이제 전기 가지고서 네, 계속 뭐 차단기 내린다고 협박을 협박하고 하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슈가 협박을 안 해도 전기 관련되는 보수공사 개량화하는 거는 필요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대통령이든 당론을 불문하고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인프라 투자는 항상 반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냥 바이든도 했었으니까. 네, 바이든도 했었고 그래서 적어도 최악의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 특별 예산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별거 없네로 반응하지는 않을 수 있는 카드는 충분히 조성이 돼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세 카드가 아니라고 해도 재정 카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책을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뭐 전기 관련해서는 오늘 새벽에는 또 국가 비상사태 참 자주 선언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전기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뭐 미국의 뉴욕주가 캐나다의 전기 그 갖다 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비상 상황인 건 맞는데 인프라 투자 필요한 것도 다 좋고 한데,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약간 우선순위가 좀 뒤에 가 있는 것 같다. 예, 지금 당장은 감세를 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겨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니까 시장에 노이즈 되는 얘기는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이제 거기서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언제쯤 시장이 좋아할 만한 그 뭐 소물꾸러미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중간 선거 이전에 좀 달려서 내년부터는 좀 바뀔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2분기 넘어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받으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서게 될지, 그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표님이 보기에는 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이 감세 얘기도 좀 많이 하셨지만은 네.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라면 어떤 투자?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애플한테도 얘기를 해갖고 폭스콘 공장 그만 때려치고 설비 투자? 예, 뭐 미국 갖고 와라. 네. 그다음에 전력도 지금 설비 투자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뭐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설비 투자 같은 건 다 그렇죠.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요,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계속 지금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요. AI도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정유도 지금 파이프라인 와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도 또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제조업이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닫고 진짜 실제적인 생산으로 이어져 갖고 이 캐퍼가 증가하는 포인트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지금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겠다. TSMC 뭐 하겠다. 또 하겠다만 한 거잖아요. 네. 하겠다 했는데 그 관세도 지금 부과하겠다 했는데, 솔직히 말해 지금 부과한 데가 어디 있어요? 중국밖에 없어요. 네. 다 지금 뭐 하고 있던 데만 3월 4일 하고. 날도 한다고 했다가 또 뭐 멕시코 다시 또 유예하고, 그렇죠. 뭐 캐나다는 몇 개만 하고 또 몇 개 또 연장하고, 네. 지금 뭐 EU도 하겠다만 하지 뭐 지금 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시간을 버는 타이밍이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TSMC가 이제 그 애리조나에 있는 그 공장에서, 물론 지금 2개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5개 더 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삽을 언제 파느냐, 그렇죠? 네. 전선을 언제 갖다 깔기 시작하느냐, 네. 파이프라인을 언제부터 깔기 시작하느냐. 네. 저는 실질적으로 그 설비가 들어가는 시점이 돼야 실질적인 액션이 언제 나오냐? 액션이 네. 언제 나오냐. 그래야 사실 지표가 음, 눈에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다고만 했는데 그럼 그걸 뭘로 확인하냐? 그럼 결국 지표로 확인하거든요. 네, 뭐 생산지 실적이라던가. 지표라든지 네. 뭐 투자 지표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표가 언제쯤 나올 건가라고 봤을 경우에 보통 이제 이러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통 이제 계획해 갖고 이제 이 설비를 늘리고, 뭐 예를 들면 GM 푸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공장 미국 내 멕시코에 했던 거 다 때려치고 다 미국에다 다시 또 더 늘리겠다 하잖아요. 그럼 이게 계획하고 짜고 나오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첫 삽을 그러면 뜨려면. 내년 정도는 봐야 좀 구체적인. 저는 이제 결승점이네요. 하반기 정도쯤은 봐야 네, 하반기 일단 정도는 얘기가 될것 될 것 같다.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도 사실 뭐 공장 만들다가 지금 스톱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삼성전자도 재개를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네. 더 투자하고 이제 우리도 더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 다시 이제 공장 새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눈에 보이는 가시화되는 시점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중에 이제 텍스 문제도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텍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매출에서 결국 영업 이익에서 이제 비용을 다 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이 뭐 정유주라든지 기존의 배당주들은 사실 이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크고, 여기서 사실 배당 여력을 높이려면 사실 세금을 줄여주면 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 정유주뿐만 아니라 뭐 원자력주 관련된 주들이 모든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산업들이 지금 투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비용이 되게 증가를 그러니까 매출도 늘 수 있겠지만은 비용 증가 속도가 지금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것
그렇다면 실질적인 마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는 많이 법인세 낼 만한 돈이 별로 없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계속 이제 매출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다면 성장주라든지 주 종목들 올해 같은 경우 사실 매출을 먼저 봐야 될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 법인세를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사실 당장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한테 파급될 여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크다고 보진 않아요. 네. 기업들도 내는 세금이 실효세율이 그렇죠. 낮을 수 있다. 실효세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설비 투자를 해갖고 제조기업들이 다 지금 이걸 늘리겠다고 하는 판국인데 그게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혹시 트럼프 행정부가 좀 시간을 갖고 보는 게 아닌가. 당장 네. 급하게 달려들지 않고 그렇다고 보면은 다른 것보다는 저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그 이전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미국 내 제조 지표라든지 아니면 투자 지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지표들이 눈에 현저하게 좀 바뀌는 부분이 저는 그때쯤이 아마 어떻게 보면 하반기 좀 정도 하반기 정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감세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혹은 또 민간에서 설비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반기 정도에서는 숫자가 보일 테니까 그때는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공통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 주제 할 얘기가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